네,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구사항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블랙박스 테스팅의 범주에 속합니다. 테스팅을 크게 분류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테스트 종류를 크게 분류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대로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과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블랙박스는 말 그대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거죠. 블랙박스니까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화이트박스는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는 건데, 테스팅 과정에서도 블랙박스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모듈들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고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에 반해서 화이트박스 테스팅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과정에서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서 로직이 어떻게 로직을 따라 제어가 흘러가는지 등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테스트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은 그런 두 가지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과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으로 나눈다고 할 때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 생성하는 이 방법은 특히 그 펑셔널 테스트에서 이제 기능 테스팅 과정에서 이제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가 뭐 테스팅을 그 서브젝트 개발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구현이 끝나고 나서 단위 테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이제 통합해 가면서 수행하는 통합 테스팅, 그다음에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제 전체 시스템의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이제 테스팅이 이제 보통 시스템 테스팅 단계인데, 시스템 테스팅에서는 크게 기능 테스팅과 비기능 테스팅으로 나눌 수 있겠고, 바로 이제 그런 기능 테스팅 관점에서 유용하다는 거죠. 여기 이제 기능 테스팅이 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대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또는 단위 모듈 또는 시스템 또는 서브 시스템들이 주어진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테스트를 이제 기능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기능 테스팅 단계에서 이 요구사항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추출하는 이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방법으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 테스팅에서 이용하다라는 거죠. 네, IEEE 829 표준에 의하면 그 테스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도큐먼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요구사항으로부터 만들어진 모델이 있다고 하면 이걸로부터 이제 테스트 플랜이 먼저 이제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플랜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명세, 그 다음에 구체적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스펙, 그 다음 테스트 프로시저, 테스트 아이템, 트랜스미터 레포트, 테스트 로그, 테스트 인시던트 레포트, 테스트 서머리 레포트 등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이러한 각각의 문서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설계하는 이 단계에서 여기 보는 대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생성하는 기법, 우리가 이번 학기에서 주로 수업에서 다루게 된 내용들이 대부분이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런 테스트 케이스 설계 방법이 요 이제 테스트 디자인 스펙,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는 요 부분에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기법이 되겠죠. 네,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문서들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문서들이 앞으로도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인 설명을 이제 필요해서 설명드리면, 테스트 플랜요. 이 테스트 플랜은 전에부터 제가 계속 많이 언급했었죠. 그래서 테스트 계획 문서인데, 여기에서는 테스트의 범위, 스코프, 그 다음에 어떤 테스트 기법을 쓸 것인가, 어떤 테스트 방법을 쓸 것인가에 대한 어프로치. 그래서 크게 보면 기능 테스트를 할 거냐, 보안 테스트를 할 거냐, 또는 성능 테스트를 할 거냐 등과 같은 그런 테스트에 대한 어프로치,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원들, 그다음에 테스트 스케줄, 그다음에 테스트 대상이 된 항목들, 그다음에
만들어져야 할 산출물들, 그다음 테스트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그 책임 권한, 그다음에 이제 테스팅을 끝내고 났을 때 승인,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술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테스트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다양한 요소를 이제 기술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우리가 큰 수준에서는 보면 시스템 테스트 레벨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우리가 단위 테스팅 같이 로우 레벨, 더 아래 그 로워 레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테스트 디자인 스펙이 되겠는데요. 테스트 디자인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테스팅이 되어야 할 시스템의 피처, 그러니까 시스템의 기능적인 요소들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되어야 할 시스템 피처들을 명세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피처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술하는 것이 테스트 디자인 스펙이 되겠습니다. 네, 테스트 디자인 스펙에서는 실제로 이제 테스트될 피처들,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파악했다고 하면, 테스트 케이스 스펙에서는 구체적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기술해 놓은 부분이라고, 일단 문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그 테스트 대상에 대해서 테스트 대상이 되는 피처를 이제 언급하고 그 테스트 대상이 되는 피처에 들어갈 테스트 입력, 그다음에 기대되는 아웃풋과 그다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스페셜 리퀘어먼트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리퀘어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변수에 대한 세팅이라든지 그다음에 테스팅을 위해서 필요한 테스트 프로시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테스트 케이스 스펙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사용하게 되니까 그럴 때 이제 테스트 케이스들에 간의 어떤 디펜던시, 종속 관계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테스트 케이스들을 구별하기 위한 유니크한 아이덴티티, 아이디 넘버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테스트 케이스, 결국 테스트 케이스 스펙은 제가 지난 시간 또는 지지난 시간에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때 계속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이디 넘버, 그다음에 실제로 그 테스트 대상 기능, 그다음에 테스트 대상에 들어갈 입력 데이터, 그다음에 기대되는 아웃풋 값이 기본적으로 4개의 제가 튜플로 구성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디, 입력값, 입력값 해도 되겠고요. 또는 테스트 대상이 되는 기능, 그다음에 입력값, 기대되는 아웃풋, 뭐 이런 이렇게 4개의 튜플이 기본 이제 구성 요소가 되겠는데 그 이외에 뭐 여기 나온 대로 환경 변수에 대한 세팅이라든지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프로시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든지 뭐 또는 다른 테스트 케이스와의 그 종속 관계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테스트 프로시저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테스팅을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들을 읽어와서 그 실행 프로그램에 전달하는 그런 프로시저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이 파일에 읽고 쓰기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여기다 어떤 쓰기 기능으로 라이트를 하려고 할 때 이 파일에다 곧바로 데이터를 라이트 할 수 없죠. 파일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라이트 하려고 하면 파일을 오픈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바로 이제 그렇게 기존의 파일들을 오픈하기 위한 그런 프로시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오픈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파일에다가 실제 이제 라이트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라이트가 끝나고 나면 다시 파일을 클로즈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렇게 그 실제로 테스팅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선행되거나 또는 후행되어야 할 이런 그 요소들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이런 애들도 전부 다 테스트 프로시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한 테스트 프로시저를 명세한 것이 테스트 프로시저 스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아이템 트랜스미터 레포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테스팅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할 테스트 항목들을 이제 명시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달되어야 할 테스트 항목에 대해서 테스트 항목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고, 그런 테스트 항목이 어디 위치하고 있고, 로케이션, 즉 위치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기술해 놓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테스트 로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로그를 기술해 놓은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인시던트 레포트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를 수행하고 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것들 기술해 놓은 것이 인시던트 레포트가 되겠죠. 그 문제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테스팅을 수행하면 우리가 테스트 수행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expected result랑 같으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이제 이건 성공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이다라고 하는 경우와 이런 expected result랑 같지 않은 경우에 어때? 그러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랑 같으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실패거나 좀 대부분 이제 뭐 실패라고 우리가 fail이라고 이제 많이 간주하죠. 근데 이제 fail이라고 간주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fail이 아니라 그 순간 그것들 이제 결론 짓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inconclusive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inconclusive 같은 경우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fail이나 inconclusive와 같이 좀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스페셜 이벤트들을 기술하는 것이 테스트 인시던트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썸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련의 테스트 활동의 결과를 이제 기술해 놓은 문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수행했고 그 결과로 테스트가 성공이고 뭐 실패고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테스트 전체의 그 평가에 대한 내용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 테스트 썸머리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테스트 케이스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리퀘어먼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이제 스타팅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스트 케이스 생성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래서 보통 리퀘어먼트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그 개발자들의 이제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이제 주로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유스케이스라든지 뭐 시퀀스 다이그램이라든지 또는 스테이트 차트 같이 UML에서의 그런 표기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명세될 수 있겠고 이런 요구사항들은 아주 포멀하게 좀 변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멀 스펙 랭귀지인 뭐 D라든지 뭐 이런 RSML 이런 그 포멀 스펙 랭귀지를 써서 좀 더 엄격하게 포멀하게 요구사항을 명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좀 이제 엄격한 그런 리퀘어먼트라기보다는 이제 좀 인포멀한 그런 리퀘어먼트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뽑는 방법과 아주 엄격한 포멀한 방법으로 포멀한 그 요구사항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뽑는 그런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포멀한 요구사항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 뽑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서 공부하게 될 이퀴벌런스 파티셔닝이라든지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라든지 커즈 이펙트 그래핑을 통한 디시전 테이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뽑을 수 있겠고요. 또한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프레디케이트 기반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컴비나토리얼이나 통계적인 방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학기 그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외에 이제 아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포멀 스펙 언어, 엄격한 포멀 명세 언어를 써서 이제 그 요구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엄격한 포멀
스펙 언어를 써서 작성된 명세로부터 또는 요구사항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뽑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모델 기반 기법이 있다든지 또 다른 스펙 베이스드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한 이번 학기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한다라고 할 때 그 테스트 케이스 생성을 달리 얘기를 하면 테스트 케이스 선택의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테스트 셀렉션 프로블럼 할 때 여기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이 이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테스트 케이스들의 부분 집합 T를 이제 선택을 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서브셋 T에 있는 각 엘리먼트들, 즉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하나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 그것이 프로그램 P에 존재하는 모든 오류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서브셋 T를 이제 선택하는 문제다라는 거죠. 즉 테스트 케이스에 서브셋 T가 있고 그 T의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했더니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서브셋 T를 선택하는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 그 테스트 케이스들의 집합을 이제 선택하는 문제, 결국 테스트 케이스 생성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우리가 주로 이제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된 문제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와 같이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들의 집합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이, 즉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테스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결국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휴리스틱한 방법 또는 모델 기반 방법들인데, 이런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테스트 케이스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생성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연구 결과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 테스트 케이스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가 결국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 도메인 D가 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입력으로 취할 수 있는 인풋 도메인 D가 있다고 할 때, 인풋 도메인 D의 부분 집합인 테스트 케이스 셋 T를 이제 구축하는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 셋 T라고 하는 것은 이 T에 있는 각각의 원소를 실행해서 프로그램 P에 존재하는 가능한 많은 오류들을 이제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 T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도전해야 할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아주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풋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크기라든지 또는 복잡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인풋 도메인의 사이즈라든지 복잡성 때문에 테스트 셋 T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그 구체적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그조스티브 테스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그조스티브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수 테스팅,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입력 도메인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주어진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도메인이 갖는 모든 입력 값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전에 제가 그 테스팅 소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그조스티브하게 테스트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입력 도메인의 사이즈가 너무너무 크거나 또는 이제 복잡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인풋 도메인이 크다라고 했는데 그 크기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어진 프로그램 P가 정수들의, 인티저들의 시퀀스를 정렬을 하는, 소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그 소팅을
하는데 얘가 입력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16비트, 즉 16비트니까 16비트면 2바이트 16비트 2바이트의 그 입력이면 이제 보통 이제 인티저 범위가 마이너스 32,768에서 플러스 32,767 전체 즉 한 65,536개의 이제 입력값, 이제 정수값이 되겠죠. 그럼 그 정수값에서 우리가 모든 가능한 인티저 시퀀스를 한번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두 개의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시퀀스를 뽑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이 숫자의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뭐 65,536 퍼뮤테이션 2 해서 전체 그 65,536에서 두 개의 원소를 뽑는 그런 퍼뮤테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원소가 두 개인 경우에 이제 그 가능한 순열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개뿐만 아니라 뭐 원소가 3개, 원소가 4개, 원소가 5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없이 많은 순열들이 만들어지겠죠. 즉 시퀀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시퀀스에 대해서 모든 우리가 그런 그 시퀀스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퀀스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어떤 리미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간단한 그러니까 2바이트, 16비트 정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풋 시퀀스를 만들어낼 때 엄청나게 많은, 즉 무한히 많은 그런 입력 시퀀스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러한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심심하면 그런 인풋 도메인의 사이즈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65,536 퍼뮤테이션 2, 그 다음에 65,536 퍼뮤테이션 3 뭐 쭉 한다고 하면은 그 각각 것들을 다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65,536 퍼뮤테이션 2는 얼마예요? 65,536 곱하기 65,535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죠. 근데 이것을 이제 원소가 3개짜리, 원소가 4개짜리 뭐 이렇게 쭉 모든 입력 시퀀스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그 개수의 그 시퀀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처럼 산술연산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루는 그런 문제에서 한번 경우를 따져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급여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 P가 있다고 할 때, 이 급여 계산 프로그램은 인플로이 레코드를 이제 입력으로 받고 주급을 위클리 셀러리 주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P가 입력으로 이제 인플로이 레코드를 이런 식으로 입력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는 1번부터 999 해서 이제 전체 세 자리 아이디 해서 999개의 그 경우가 있는 이제 경우가 발생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름의 경우, 이름은 이제 문자열 타입인데 얘는 이제 20개의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름. 물론 이제 짧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 이제 20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인데 얘는 그 각 문자니까 각 캐릭터가 26개 알파벳이거나 또는 뭐 공백 문자에서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문자열에 방이 있다고 하면 각 방마다 몇 개씩 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방에는 알파벳 26개가 올 수 있겠고 두 번째 방에도 알파벳 26개 또는 공백 문자까지 하면은 뭐 27개에서 어쨌든 이렇게 각 방마다 26개 알파벳이 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 26에 20승계에 가능한 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급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레이트가 5달러에서부터 10달러인데 얘는 그러니까 시간당 5달러에서 10달러고 레이트는 쿼터 그러니까 25센트 단위로 이제 급료가 계산된다고 하면 즉 5달러, 5.25, 5.5, 5.75, 뭐 6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전체 어떻게 돼? 그 각 한 달러 단위에서 네 가지 경우 있고 5달러에서 10달러니까 5개 해서 약 20가지의 가능성, 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한 시간, 아워즈 워크는 0부터 60이니까 60까지.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 경우에도 이제 인풋 도메인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999개의 가능한 조합 곱하기 26의 20승 곱하기 어떻게 돼요? 레이트가 20개까지 경우, 그다음 시간, 아워즈 워크가 60까지 하니까 이 인풋 도메인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풋 도메인이 상당히 커지는데 여기에서 모든 가능한 여기에서 모든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equivalence class partitioning, 즉 동등 클래스 분할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equivalence partitioning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 도메인을 여러 개의 서브 도메인으로 이제 나누고 각각의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서브 도메인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equivalence class partitioning 기법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 케이스 선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브 도메인으로 입력 도메인을 서브 도메인으로 나눈다고 할 때 이 서브 도메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적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얘네들은 디스조인트해야 돼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A와 B 부분이 있는데 A는 디스조인트한 서브 도메인을 나눴는데 B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A와 같이 이렇게 나눈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각각의 우리가 서브셋 또는 서브 도메인을 우리는 equivalence class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등 클래스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네, 동등 클래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클래스 내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은 클래스 내에서는 동일한 행위를 이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풋 도메인이 있고 이것을 여러 개의 어떤 서브 도메인으로 나눴다고 할 때 이 하나의 서브 도메인 내에서 이 데이터를 뽑든 프로그램은 동일한 행위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가정으로 그러니까 결국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테스터들은 결국 이 각각의 서브 도메인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뽑을 필요 없이 정확하게 하나의 데이터만 선별해서 그럼 이제 몇 개의 서브 도메인이 있다고 하면 그 각 서브 도메인마다 정확하게 하나씩 해서 서브 도메인의 크기가 n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n개의 테스트 케이스만 뽑아서 테스트 스위트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equivalence class partitioning이 갖는 파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 개 입력 도메인에서 도메인을 여러 개의 서브 도메인으로 잘 나눈다고 하면 거기서 중복되지 않게 각 서브 도메인에서 하나씩의 데이터만을 뽑아서 정확하게 그 서브 도메인의 개수만큼의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면 그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개의 서브셋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대하는 또는 유효한 입력과 하나는 기대치 않았던 또는 유효하지 않은 입력으로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두 개의 유효한 또는 유효하지 않은 입력이 있고 이것들은 다시 또 추가적으로 더 이제 세분화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거기 각각에서 유효한 입력에서도 다시 E1, E2, E3 해서 이 클래스마다 행위가 서로 다른 행위를 보인다고 하면 더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겠고, 또한 그 일리걸한 입력에 대해서도 약간 또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크게 최소 두 개의 그 유효한 입력 집합과 유효하지 않은 입력 집합으로 나눠질 수 있겠고, 그것들이 다시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퀴벌런스 클래스 파티셔닝에서는 결국 테스트 케이스를 뽑을 때 앞서 얘기했던 대로 두 개의 클래스, 즉 리걸한 거와 일리걸한, 다시 또 리걸한 쪽에서도 이렇게 세분화된, 일리걸한 쪽에서 세분화된 가까이 클래스에서 데이터를 선별했다고 할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부정확하게 또는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는 그런 모든 오류를 찾도록 테스트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이 이퀴벌런스 클래스 파티셔닝에서의 테스트 선별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택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 A가 있다고 할 때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나이를, 그러니까 입력으로 나이를, 정수로 표현된 나이를 입력으로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나이가 입력이니까 이 나이에 대해서 리걸한 밸류는 아무래도 이제 최대 우리가 12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1세부터 120이 이제 리걸한 입력이 되겠고 나머지가 일리걸한 그런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모든 인티저 집합이 이거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1세부터 120세가 리걸한, 나머지가 일리걸한 입력으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애플리케이션 A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A가 나이 범위가 1세에서 61세 사이에서와 62세에서 120세에서 각각 처리 방법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금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하면 1세에서 61세까지는 연금을 불입하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62세에서 120세는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을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E라고 하는 즉 밸리드한 입력이 다시 두 개의 리전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인밸리드한 입력에 대해서도 이것이 1보다 작은 또는 작거나 같은 경우와 또는 12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각각 이제 다르게 처리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입력에 대해서 1보다 작은 경우 또는 120보다 큰 경우는 다 인밸리드한 입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1에서 61은 밸리드한 되기 때는 연금을 불입하는 시기, 그다음 여기서 62에서 120은 연금을 지급하는 시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입력 도메인, 인풋 모든 인티저라고 하는 입력 도메인이 크게 4개의 서브 디비전으로 나눠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인지가 나눠진다고 하면 이렇게 레인지에서 즉 예를 들어서 1부터 61세 사이에서 선택된 테스트 케이스의 경우에는 요구사항 R1에 관련된 그것의 동작과 관련된 오류들을 발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세부터 61세가 연금을 납입하는 시기다라고 하면은 어떤 나이를 골랐을 때 그 나이에서 연금은 이제 연금 납입 시기니까 연금이 계속 이제 기존의 돈보다 이제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증가하는지 확인하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나이를 골랐는데
이 범위 안에서 데이터 나이를 골랐는데 연금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더라라고 하면은 연금 납입 시기인데 연금이 감소하니까 그것은 오류겠죠. 뭐 그렇게 그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든지. 거꾸로 마찬가지로 62세에서 120세 사이의 데이터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 R2 요구사항 2의 관점에서 그 기대한 동작과 어긋나는 그런 어떤 폴트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적절한 나이를 골랐다라고 하면 이 나이에서는 연금이 이제 계속 연금을 타가게 되니까 이제 금액이 줄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데이터를 골랐는데 연금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오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의 영역에서 데이터를 고름으로써 그 기대하는 동작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함으로써 검사함으로써 오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일리걸한 입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거나 또는 테스트 케이스를 뭐 선별하거나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하면 결국 이렇게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들의 effectiveness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effectiveness라고 하는 것은 그 애플리케이션 A에 숨겨져 있는 전체 그 오류 중에서 이 선택된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발견된 오류들의 수의 비율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전체 오류가 얼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발견된 오류가 얼마다라고 하면 그 비율로 이펙티브니스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상적인 대부분의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펙티브니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보다 작겠죠. 즉 숨겨져 있는 전체 오류분에 발견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모든 오류를 다 테스팅을 통해서 다 발견하기에는 사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런 이펙티브니스를 결국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 이제 요구사항을 모호하지 않고 완벽하게 명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런 이퀴밸런스 파티셔닝 기법을 써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선별을 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다양한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만들어내고 그런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그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뽑도록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잘 만드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그 이펙티브니스를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워드 카운트 예제를 고려해 보도록 하죠. 이 워드 카운트 예제는 파일 네임 F하고 단어 W가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면 그 파일 F에 있는 문장들에서 텍스트에서 단어 W가 몇 번 출현하는지를 이제 그 출현 횟수를 반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주어진 파일 네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외를 유발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에 워드 카운트에 대한 그 수도 코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얘는 단어 W하고 파일 네임 F를 이제 입력을 받고요. 그럴 때 입력받은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외를 exception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단어를 입력받았는데 단어의 길이가 0이다. 즉 단어가 없다고 하면 그냥 0을 반환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파일 네임 입력받았는데 그 파일이 내용이 없는 empty 파일이면 0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파일에서 단어가 몇 번 출현하는지를 이제 카운트하는 그런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수도 코드가 주어졌다고 이제 가정해 보죠. 네, 그 워드 카운트에 대한 그 이퀴밸런트 클래스의 수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수도 코드를 봐서 그런데 수도 코드를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도 코드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퀴밸런트 클래스의 개수를 이제 2개로 생각할 수 있겠죠. 2개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입력으로 단어를 입력받고
파일 네임을 입력받는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 이제 파일이 존재하고 해당 단어가 그 파일에서 몇 번 나타나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경우와 또 하나는 단어를 입력받고 파일 네임을 입력받았는데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수도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앞서서 리퀘어먼트만 고려했을 때 파일이 존재하면 단어가 몇 번 출현하는지,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외를 처리한다 라고 했던 그 요구사항만 가지고 고려할 수 있는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런데 앞서서 이제 봤던 대로 이제 수도 코드가 주어지면 이제 수도 코드는 좀 더 세밀하게 요구사항을 이제 기술했었죠. 그런 그 수도 코드를 기반으로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더 많이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6가지의 경우가로 이제 고려할 수 있겠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워드가 널인 경우, 즉 워드 내용이 없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워드가 널이 아닌 경우, 그래서 non 널인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해서 파일 네임이 실제로 그 해당하는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면서 empty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파일이 존재하되 empty인 경우, 그 다음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세 가지에서 이렇게 두 가지와 세 가지를 곱한 2 곱하기 3 해서 6가지 경우가 이제 있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 테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6개의 이퀴벌런스 클래스인데 앞서 얘기했던 대로 워드가 non 널인 경우, 그 다음에 파일이 존재하고 not empty, 그 다음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존재하는데 empty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파일에 대해서 3가지, 워드에 대해서 2가지에서 6가지의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프로그램 입력을 대상으로 이제 고려했는데,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프로그램 아웃풋을 기반으로 이퀴벌런스 클래스도 이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차이는 결국 그 앞서서는 입력을 그 인풋 도메인 입력을 이제 파티션 한 거라고 하면, 여기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웃풋을 파티션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소는 거의 같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변수들의 그 타입이나 유형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이퀴벌런스 클래스가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range, 어떤 범위 형태로 그러니까 변수가 값을 range, 어떤 범위 형태로 이제 갖는 경우를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퀴벌런스 클래스는 range 내에 있는 하나의 클래스와 range 밖에 있는 이제 클래스들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피드가 60에서 90이라고 하는 range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60에서 90, 60에서 90이라고 하는 요 범주는 값은 유효한, 밸리드한 그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범위는 인밸리드한 값이 되겠고, 또 요 범위보다 큰 것 또한 인밸리드한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테스트 케이스를 각각에서, 여기 인밸리드한 쪽에서도 하나를 뽑아야 되고, 밸리드한 쪽에서도 하나를 뽑아야 되고, 또한 여기 인밸리드한 쪽에서도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클래스가 3개의 클래스가 만들어지니까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데이터를 뽑으니까 60보다 작은, 그 다음에
60과 90 사이에서 하나의 값, 그 다음에 90보다 큰 값, 이렇게 하나 뽑았죠. 마찬가지로 어떤 에어리어라고 하는 변수가 플롯 타입인데, 에어리어는 면적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밸리드한,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이 인밸리드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이렇게 인밸리드한 쪽에서 하나, 밸리드한 쪽에서 하나 이렇게 뽑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이라고 하는 정수형 타입으로 나이가 주어졌다. 그럼 나이는 써서 우리가 그 앞에 예제완에서 봤던 대로 나이는 1세, 0세 또는 1세부터 120세까지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0에서 120이 유효한 구간이 되겠고, 그 다음 0보다 작은, 사실 0살 이하는 없으니까요. 120살보다 큰, 120살 넘게까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그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겠고, 거기서 각각의 대표값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터, 하나의 글자, 캐릭터 타입으로 해서 하나의 글자만을 갖는 어떤 그 변수다라고 하면은 글자, 그래서 J, 얘는 이제 유효한 캐릭터가 되겠고, 얘는 숫자, 그 캐릭터 아닌 그런 형태로 해서 그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이퀴벌런트 클래스가 이 경우에도 캐릭터 클래스와 넌 캐릭터 클래스로 해서 두 종류로 나눠지고 각각에서 대표값을 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자열의 경우를 보도록 하죠. 그 문자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이퀴벌런트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 여기는 이제 empty string, 그러니까 스트링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empty string, 그 다음에 유효한 string, 그 다음에 얘는 아주 긴 string, 이렇게 형태로 해서 크게 세 개의 그 equivalent 클래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긴 스트링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시스템이나 또는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고 또는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길이 또는 문자열에 대한 어떤 시멘틱 피처에 따라서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름 하면은 20자, 20캐릭터 또는 아니면 32개 캐릭터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유효하다. 그럼 그걸 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롱네임 이런 클래스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크게 클래스는 empty string, 유효한 스트링, 그다음 아주 길어서 유효하지 않은 스트링,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로 나눠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변수의 타입이 enumeration 타입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enumeration 값으로 red, blue, green 셋 중에 하나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red 값, blue 값, green 값 각각이 이제 equivalent 클래스가 되겠고요. 또는 불리한 타입의 경우는 true 값, false 값이 equivalent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각각의 값들이 구별되는 클래스가 된다라는 거죠. 변수 타입이 배열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이제 세 개의 equivalent 클래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legal array, 합법적인 배열, 어떤 유효한 배열, 또 하나는 empty array, 비어있는 배열, 또 하나는 우리가 기대하는 통상적인 배열보다 이제 큰 그런 배열,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그 equivalent 클래스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배열, 그러니까 세 개 방을 갖는 배열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empty array 또는 그 원소가 3개보다 작은 또는 2개 또는 3개까지 해서 이렇게 유효한 배열, 원소가 3개여야 되는데 이렇게 3개를 초과하는 이런 배열해서 크게 3개의 equivalent 클래스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변수의 타입이 컴파운드 데이터 타입일 경우에 이렇게 equivalent 클래스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파운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에서는
어레이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벡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C++에서는 record나 뭐 C에서의 또는 C++에서의 구조체 이런 경우가 다 컴파운드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컴파운드 데이터 타입이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의 이퀴벌런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그 컴파운드 클래스 있죠. 그런 구조체의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리걸한 값과 일리걸한 값들을 각각 고려해서 그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인플로이 레코드 생각나시죠? 앞에 그 예제에서 그 인플로이 레코드 봤었는데 인플로이에서 뭐 아이디, 네임, 그다음에 그 레이트, 아워즈 워크드 뭐 그 각각들이 다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었죠. 그럴 때 각각의 그 값들을 고려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앞에서는 그냥 이그저스티브 테스트 예제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각각의 가능한 그 경우를 이제 했는데 이것이 이퀴벌런트 클래스로 고려한다고 하면 여기서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그 리걸한과 일리걸한 값들을 각각 그 고려해서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조체, 트랜스크립트라고 하는 구조체가 이렇게 4개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first name은 문자열, last name도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코스 타이틀을 나타내는 C 타이틀이라고 하는 캐릭터 배열, 그러니까 20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 C 타이틀, 그 다음에 학점을 나타내는 grade라고 하는 캐릭터 배열, 뭐 예를 들어 A 플러스, 뭐 A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점을 표현하는 그 5칸짜리 그 캐릭터 배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각각에 대해서 뭐 집에서 심심할 거니까 각 컴포넌트들에 대한 그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